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이혼한 30대 후반 자영업자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인생이 밑바닥을 치는 일이 있기 마련이라죠. 저는 그걸 결혼하고 나서 겪었습니다. 결혼하면 남들처럼 인생이 점점 나은 방향으로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던 느낌이 드는 결혼을 하고 나서는 결국은 잠근 단추를 제가 모두 풀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똥 밟았다고 하나요? 저는 제가 한 결혼을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제가 결혼한 건 딱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하셨던 사업을 가업으로 이어받아야 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로 쭉 어머니와 함께 일을 해왔습니다. 사는 곳이 충북의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어린 시절부터 살았고 대학교 졸업 후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가 아버지 건강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온 후로는 쭉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주 깡초는 아니고 중소도시라 살기는 나쁘지 않고 젊은 사람들도 꽤 많이 삽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가 내려와 다시 시작하는 바람에 30 중반이 다 될 때까지 결혼이나 연애는 뒷전이었습니다. 제가 형제 없이 독자라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도 이제는 일도 좋지만 여자도 좀 만나고 결혼 생각할 때 아니냐? 옛날 같으면 늦어도 한참 늦었잖니. 내가 선 들어오는 거 마다하지 않고 자리 마련할 테니까 너도 싫다는 말 말고 다 나가봐라. 이러다가 금방 마흔이야. 가뜩이나 외아들의 홀어머니라고 조건 안 좋다 하는데 나이까지 많아지면 어쩌니? 응? 그래도 살만한 집안이라는 거 하나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다. 엄마도 참 억지로 만나는 자리에서 잘 되는 거 봤어요? 뭐 엄마가 하라니까 일단 나가보긴 하겠지만 큰 기대는 마세요. 사람 인연이 억지로 되나요? 어머니 소개로 선도 여러 번 받고 친구들 통해 여자분들 소개받는 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 쉽지 않더군요. 그러다가 제대로 임자를 만났다 생각하고 결혼한 게 헤어진 아내였습니다. 아내 역시 친구놈 소개로 만났습니다만 인위적인 선자리는 아니었어요. 친구도 많은 여자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처음 봤고 몇 번 만나다가 사귀게 되었네요. 아내는 시내 미용실에서 일했는데 저보다 나이가 8살이 어렸어요. 본가가 더 아랫동네라 이곳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28이면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었는데도 그 친구는 결혼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발랄하고 명랑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무척 매력적이었고 제가 많이 좋아했어요. 어찌 보면 어린애같이 귀엽기도 했고요. 저 말고도 다른 남자들이 관심 보이는 거 끊어내느라 애먹었습니다. 빨리 내 사람 만들고 싶어 결혼을 결심하고 프로포즈하고 결혼하자고 했는데 아내는 처음에 결혼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오빠, 난 빨리 결혼할 생각 없어. 나 아직 30도 안 됐는데 집에 눌러 살기 싫어. 결혼 한 32이나 셋쯤에 하고 싶어. 몇 년 더 만나고 결혼하자. 아니 왜? 빨리 결혼하고 자리 잡으면 더 좋잖아. 4년 후면 내 나이가 40이야. 그럼 너무 늦어. 애 낳아서 키우려면 너도 일찍 결혼하는 게 좋아. 뭐 아기? 오빠, 나는 결혼해도 애 일찍 낳을 생각 전혀 없어. 돈도 더 모으고 여행도 다니고 싶단 말이야. 결혼하면 그런 거 일절 못할 텐데 이 좋은 나이에 무슨 결혼이야? 아내는 결혼 전부터 노는 것도 좋아하고 어디 다니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모임도 많아서 교류하는 지인들도 많았어요. 저랑 만나면서 남자고 여자고 몇 통씩 전화통화하는 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내가 불안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내는 결혼 전부터 그런 식으로 나름 문어발식 인간관계를 즐겼던 것 같네요. 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말고는 다른 거에 신경을 못 씁니다. 반면 아내는 나름 멀티플레이어였죠. 1년 남짓 만나면서 저는 조바심을 내고 아내는 느긋했습니다.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약자라더니 그 말이 딱 맞더군요. 결혼하자고 졸랐더니 아내는 돈이 없다며 또 미루저거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돈 때문이면 오빠가 도와줄게. 우리 어머니 예단이나 혼수 같은 거 바라시는 분 아니야. 나 장가 보내면 집도 해주신다고 하셨어. 우리 어머니 사업하시는 거 알지? 내가 나중에 물려받으려고 배우고 있는 거야. 너 힘든 미용일 안 해도 굳이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돈도 돈이지만 우리 친정엄마 재혼하셔서 나랑 따로 사는 건 아셔? 오빠 어머니가 우리 집 가정사 복잡하다고 반대하실 수도 있잖아. 나는 이런 게 싫어서 결혼을 굳이 안 하려는 거야. 그게 뭐 어때서? 네 부모님 일이지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 우리 어머니 그렇게 꽉 막힌 분 아니야. 오늘도 너 언제 인사시킬 거냐고 난리셨어. 저는 아내가 결혼을 꺼리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런 부분은 전부 감싸줄 수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 그까짓 걸로 흠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어머니께도 말씀드렸고요. 아내는 인사시켰을 때는 이미 어머니는 제 결혼을 마음먹고 날짜부터 잡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내를 보고 마음에 쏙 들어 하셨어요. 아내도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는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더니 결국은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에게 욕심이 없었어요. 혼수 예단 부담 갖지 말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따로 2천만 원을 건네주시며 이러셨습니다. 너 결혼 준비하는데 써라. 돈 모아놓은 거 많이 없어서 준비하는데 어렵다 그랬다며? 그거 네 색시 주고 결혼 준비하는데 쓰라 그래. 나이도 어린데 모은 돈이 얼마나 있겠니? 사실 엄마 모르게 예담기하라고 따로 돈을 줄 계획이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니까 감사했죠. 어머니는 그 정도로 아내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식구 되는 거에 만족하셨습니다. 집은 어머니 댁 근처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해서 들어가 살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결혼 준비하라고 주신 돈을 건넸더니 그 당시 아내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에게서 의외의 면을 보긴 했습니다. 이기적인 것과 뭘 모르는 건 다른 건데 그때 왜 아내의 못된 면을 못 알아봤을까요? 저는 아내에게 우리 어머니께 고맙다고 인사는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어요. 정민아, 우리 어머니가 너 우리 식구 되는 거 너무 좋으시대.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며느리 결혼 준비하는데 쓰라고 돈 주시는 시어머니 없어. 우리가 살면서 효도해야겠지만 그래도 연락드려서 고맙다는 인사는 드려. 어머니가 아마 좋아하실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는 대답이 나올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 한 통 드리라는 말에 아내는 뾰루통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벌써부터 나한테 며느리 노릇 강요하는 거야? 이건 어머니가 주고 싶어서 주신 거지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오빠가 그냥 알아서 전달해. 나 어머니 아직 대하는 거 불편해. 결혼하면 가까이 사니까 자주 볼 거 아니야. 그때 가서 잘할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뭐가 그렇게 어려워. 네가 정말 고마우면 그 정도 인사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내 말대로 전화 한 통 드려. 와, 오빠. 진짜 돈 2천만 원 주고 나 기선제압하려는 거구나. 나 그냥 이 돈 안 받고 결혼 안 할까 봐. 오빠 돌려줄게. 도로 가져가. 왜 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한 거 아니잖아. 알았어. 일단 내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어머니 만나뵈면 그때 말씀드려. 그럼 됐지? 아내는 어머니가 건넨 돈은 좋아하면서도 기본적인 예의는 차리려 하지 않았고 저와 말다툼까지 했지만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결혼 전에 아내의 그런 면을 보고 실망한 일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좋다고 결혼한 건 분명 제 잘못이긴 합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결혼 후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아내는 결혼하기 전 조건으로 제게 일을 하지 않겠다고 미리 말을 했었습니다. 저 역시 아내가 힘든 미용일 하는 거 원치 않아서 살림해주고 제가 벌어오는 돈 관리 잘하기를 바랬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하는 사업이지만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수입이 좋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제게 생활비 요구를 좀 과하게 하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줬습니다. 공과금 보험료 등은 제가 내고
식비도 거의 제 카드로 하니 그 돈은 순전히 아내를 위해 쓰라고 주는 돈이었어요. 아이가 없으니 돈 들일 일이 사실 많이 없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내는 매번 돈이 적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내가 결혼 전에 버는 돈보다 적게 주면 어쩌라는 거야? 이 돈 받고 살 바에는 나도 나가서 일할래. 고작 이거 줄 거면서 집에 들어앉힌 거야? 우리 애도 없는데 200이 적다니. 다른 생활비는 내 카드로 다 하잖아. 당신이 돈 쓸 일이 뭐가 그리 많다고 그래? 돈 쓸 데가 왜 없어? 나는 집에 있으니까 옷 사 입지 말고 화장품도 사지 말고 돈을 아예 쓰지도 말라는 거네? 주기 싫으면 말어. 당장 내일부터 다시 일 나가는 거 알아볼 테니까. 아내는 이렇게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당시에는 어머니에게 월급을 받는 입장이라 생활비를 더 늘려주는 건 힘들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면 들어주겠지만 저도 어려운 일을 무리하게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살살 달래주면서 나중에 수입이 많아지면 생활비를 더 주겠다고 약속해서 겨우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내가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시집 와서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결혼하기 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돈 벌어서 내 돈 쓰는 게 제일 마음 편한 건데 용돈 받아가면 살려니까 너무 눈치 보이는 거 있죠. 여우 같은 아내가 이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저를 나쁜 놈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선우 너 와이프 생활비 제대로 안 주는 거냐? 여자한테 돈 안 주면 생활은 어찌하라고? 아니에요 엄마. 지금 주는 생활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부족하다고 느끼나 봐요. 여자가 돈 때문에 힘들어서야 되겠니? 내가 이번 달부터 새아가한테 100만 원씩 더 줄 테니까 부족하면 더 말하거라. 그러자 아내는 기쁜 얼굴로 정말요 어머니? 아이 그 정도면 신랑이 주는 거랑 합쳐서 충분할 것 같아요. 역시 제 생각해주는 건 어머니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애미 앞에서 돈 때문에 싸우고 그러지 마라. 나는 너 내 딸처럼 생각하기로 했어. 둘이 재미나게 살고 얼른 손주 소식 들려주면 엄마는 그걸로 만족이야. 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앞에서 절대 신랑 바가지 안 긁을게요. 시어머니한테 용돈 받고 산다고 친구들 만나면 자랑해야겠어요. 어머니를 어려워하던 아내였지만 매달 100만 원씩이나 용돈을 주겠다는 어머니에게는 그동안의 어색함이 어디 갔냐는 듯 애교를 부리더군요. 어머니가 여유가 되셔서 주시는 건데 제가 마다할 이유도 없었고요. 그때만 해도 사업장 수입이 괜찮아서 어머니도 버겁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내는 그렇게 매달 어머니가 주는 돈 100만 원과 제가 주는 생활비를 받았었습니다. 어디다 썼는지는 몰라요. 저는 그저 아내가 알아서 열심히 저축도 하고 모으겠거니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를 빨리 보기 원하시는 어머니와 달리 아내는 아이 가질 생각은 당장 없다고 단호히 얘기하더군요. 말로는 돈을 더 모으고 싶다기에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신혼 때는 저도 아내가 너무 귀엽고 예뻐서 가끔 이기적으로 구는 것도 다 져주고 넘어갔습니다. 물론 다툴 때도 있었지만 결혼 초반에는 큰 문제 없이 오순도순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오순도순 살고 있다는 것은 제 착각이었죠. 아내는 바깥 일을 안 해도 집에만 있는 걸 못 버텨야 했습니다. 저도 아내가 집에만 있는 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출근이 빠르고 퇴근이 늦어 집안일을 신경 못 쓸 때가 많은데 살림만은 아내가 신경 써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집안 살림을 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빨래를 일주일이 넘게 쌓아두거나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 제가 퇴근하고 라면을 끓여 먹는 일도 많았습니다. 집안 살림으로 잔소리하면 남자가 너무 쪼잔한 것 같아서 싫은 소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같이 살면서 서로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길 바라는 것처럼요. 저는 아침밥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았고 그냥 저녁에 퇴근했을 때 밥 한 끼는 아내와 같이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친구 둘과 놀거나 술 약속이 있다면서 저보다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어요. 그렇게 1년이 넘게 살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아내에게 점점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 부부 사이에도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아내에게 줄 생활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그때는 사업하는 사람들 다 힘들었을 겁니다. 저와 어머니도 자금줄이 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번 달에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생활비를 많이 못 줄 것 같아.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요즘 버티느라 힘든 거 당신도 잘 알지? 어렵겠지만 조금만 참아. 생활비를 줄이면 어쩌자는 거야? 아니, 그럼 어머니가 주시는 건? 그것도 못 주신대? 아무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을 거 아니야. 다른 생활비는 내가 쓸 테니까 당신도 옷이나 화장품은 자제 좀 해. 당분간 술 약속도 그만 잡고. 모은 돈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모을 정도로 돈을 많이 준 것도 아니잖아.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 코딱지만한 생활비를 줄이는 게 말이 되는 거야? 당신이 못 준다면 할 수 없지. 나도 그럼 나가서 일하는 수밖에. 모은 돈이 없다길래 일단 기가 막히더군요. 나 같으면 월급같이 매달 들어오는 돈 악착같이 모았을 텐데 말입니다. 대체 뭐에 돈을 쓴 건지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어쨌든 사업이 어려우니 아내가 일한다는 걸 말릴 수도 없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그 무렵부터 아내가 저와 어머니에게 하는 태도가 전과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제가 생활비를 줄이고 어머니에게 용돈이 끊기고 나서는 바로 시내 미용실로 취직을 하더군요. 당연히 그때부터 아내의 퇴근은 저보다 늦었습니다. 서로 바쁘니 얼굴 보는 건 저녁 시간뿐이었는데 아내는 그 시간마저도 저와 함께 하기보다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원래 아내는 연애 때도 그랬고 결혼해서도 그랬고 핸드폰을 손에 쥐고 사는 타입이긴 했습니다. 친구들도 워낙 많아 카톡하고 인스타 하느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아내도 저에게 관심이 없었지만 저 역시 어머니 사업장이 어려움에 처한 거 살리느라 급선무여서 아내와 그 시기에 대화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점점 멀어진 것 같네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궈놓은 사업장이 망하게 될까봐 걱정이 많으셨어요. 많은 위기를 겪어본 분이지만 그때처럼 어려운 건 처음 겪어본다 하셨습니다. 저나 어머니나 참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아내는 그런 저를 이해해주지 않고 돈도 많이 못 벌어오는 무능력한 남편인 양 무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던 결혼 초반에는 어머니에게도 참 잘하던 와이프였는데 돈줄이 끊긴 순간 이렇게 돌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어머니에게도 함부로 했으니까요. 근데 그즈음 와이프가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원래 노는 걸 좋아하긴 해도 밤을 새우고 들어온 적은 없었는데요.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더니 외박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가정주부가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해도 외박하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문자 하나 딸랑 남기고 연락 두절하면 남자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 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친구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같이 술 마셔주다가 걔네 집에서 잠든 거야. 내가 길바닥에서 잠을 자겠어? 술 취해서 전화 온 줄도 몰랐어. 다음부턴 안 그럴게. 친구 핑계를 대길래 처음 한 번은 믿고 넘어가 줬습니다. 근데 그 후부터는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너무 잦아지는 겁니다. 게다가 미용실 월급이라는 게 빤한데 출근할 때마다 제가 처음 보는 옷이나 가방을 들고 나가길래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뭘 모른다고 해도 바보는 아닙니다. 비싼 물건은 구분할 줄 알아요. 제가 매달 생활비 주는 거 감안해도 도저히 아내 월급으로는 살 수 없는 물건들이 집에 하나둘 늘어가는데 기분이 묘하고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귀가가 늦어지길래 참다 제가 화내면서 언성을 높인 적이 있었어요. 일 다니는 사람이 왜 이리 늦게 다니는 거야? 당신 혹시 바깥에서 헛짓거리 하는 거 아니지? 그랬더니 아내가 발끈하면서 대들더라고요. 나도 하루 종일 손님들한테 시달리는데 스트레스는 풀어야 할 거 아니야. 돈도 안 주면서 이런 것까지 참견하냐?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말걸. 당신하고 결혼한 거 너무 후회돼. 저도 사람인데 아내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그동안 쌓인 걸 아내에게 속사포처럼 쏟아부었습니다.
나는 뭐 결혼한 거 후회 안 하는 줄 아냐? 내 친구들은 다 참하고 조신한 와이프 덕에 애 낳고 행복하게 하는데 너 같은 거 만나서 나도 힘들어. 너는 내가 힘들다고 할 때 위로 한번 해줘봤어? 나도 너랑 결혼한 거 후회해. 그럼 그냥 이혼하지 그러냐? 내가 오빠랑 좋아서 사는 줄 알아? 착각하지 마. 어디 다른 집 와이프랑 비교를 하니? 나 아직 나가면 다들 아가씨인 줄 알아. 그저 오빠랑 안 살아도 되니까 이혼하고 싶으면 해. 나도 바라는 바야. 아내는 씩씩거리며 남과 비교나 하는 못난 인간이라며 악다구니를 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내 입에서 이혼 말이 나오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싸우고 나서 아내에게 소리친 게 너무 미안한 나머지 그날은 제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아내를 이해해보려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기분이 상했는지 그 이후 저에게 더 차갑게 굴기만 했습니다. 아내와 사이가 안 좋으니 바깥 일도 잘 될 일이 없죠. 표정 어두운 거 보고 어머니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불효 중에 불효가 부모 앞에서 부부간의 불화를 티내는 거라길래 일절 아내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사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는데요. 마침 그 무렵에 아내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내 생일날 부부 사이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고 싶었습니다. 아내 생일날 모처럼 어머니와 함께 다 같이 외식도 하려고 좋은 곳으로 예약도 해놨고요. 아내 생일 당일에 어머니를 모시고 최대한 아내 비위를 맞추며 예약해 놓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제게는 차가웠지만 삐져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기분이 좋으신지 아내에게 다정하게 말을 거셨는데 왜인지 아내는 어머니에게도 냉랭했습니다. 며느라, 생일 축하한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나도 조만간 손주 소식 들을 수 있는 거니? 어머니도 참,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손주 타령하세요? 가뜩이나 남편이 돈 못 벌어서 힘든 거 안 보이세요? 애 가지는 건 무기한 연기예요. 그냥 기대하지 말고 계세요. 어머니는 아내의 냉랭한 말에 속상한 표정을 지으셨고 아내가 말을 심하게 한다 싶어 한마디 하려는데 사업상 중요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전화를 받기 위해 어머니와 아내만 룸 안에 놔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통화를 한참 하고 다시 룸으로 들어가려는데 신발을 벗는 순간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굴 거지로 하나? 이 돈으로 뭐 하라고요? 이거 주면 제가 좋다고 넙죽 받을 줄 알았어요? 생활비 줄여서 많이 힘들었지? 지금 네 신랑이 많이 애쓰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 이건 받아도 요즘 일이 어려워서 많이 못 넣었지만 친구들하고 밥 한 끼 사 먹으렴. 그런데 잠시 후 아내가 어머니에게 이러는 겁니다. 10만 원으로 무슨 밥을 사 먹어요. 됐어요. 안 받는다니까 왜 이러세요? 그러더니 바닥에 뭔가를 내팽개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순간 재빨리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어머니는 곧 울 것 같은 표정이셨고 아내는 늘 보던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어머니가 준비하신 것 같은 돈 봉투가 굴러다니더군요. 순간 생일이고 뭐고 아내에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당신 미쳤어? 어머니한테 무슨 버릇없는 짓이야? 당신 위해서 준비한 정성이 그렇게 우습냐? 정성이고 뭐고 난 싫어. 이깟 거지 같은 데서 밥 한 끼 먹으면 내가 좋아할 줄 알았니? 됐으니까 다 그만둬. 그냥 우리 헤어지자. 이혼하자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딱 질색이야.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하고 싶은 거야? 내가 빈말하겠어? 당신이랑 나는 애초부터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어. 잘 생각해. 나는 당신 애 낳아주기도 싫고 이렇게 살기도 싫어. 아내는 그렇게 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놀라셨기에 아내를 따라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와서 계속 우셨어요. 너 이제까지 네 마누라한테 그런 대접받고 산 거니? 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취급을 받아? 이럴 줄은 몰랐다. 본연이 믿는 구석에 있는 게 아니고서야 왜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하겠니? 내 눈으로 이런 꼴을 봤는데 너한테 참고 살라는 말은 못하겠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모른 척하마. 아내는 그런 식으로 우리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어머니 우시는 거 보고 저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혼까지 하자는 아내와 다시 얘기를 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며칠 동안 귀가가 계속 늦기만 했고 저와 대화를 회피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내가 외도를 저지른다는 걸 알게 된 날, 그날 역시 와이프는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날따라 더 취해서 옷도 안 벗고 침대에 뻗어버리더군요. 마침 아내 폰이 계속 울리길래 아내가 잠이 깨지 않게 정말 조심하면서 지문인식을 해 핸드폰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누군지 끊어버리더군요. 핸드폰이 제 손에 들어온 김에 아내의 폰을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안 될 걸 너무 많이 보고 말았네요. 아내는 만나는 남자가 있었더군요. 그것도 저보다 나이 많고 돈이 많아 보이는 남자가요. 메시지하면서 대화 내용을 봐도 그렇고 사진과 동영상까지 너무나 큰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일단 상간남의 연락처를 저장해놓고 나머지 증거를 제 폰으로 대충 옮겼습니다. 이래서 아내가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나 하는 생각이 들며 배신감에 사로잡혔고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 추궁하고 싶은 충동까지 느꼈지만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제 팔자를 망칠 수는 없으니까요.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가까스로 밤새 마음을 추스른 저는 그날 이후 아내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사람을 붙이면 2주 안에 제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더군요. 아내와 바람난 남자는 가정까지 있는 놈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아내와 재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돈 많은 남자의 놀이개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헤어질 결심은 했지만 곱게 헤어져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이혼해주면 날개 달고 둘이 신나서 만나겠죠. 그 꼴은 보기 싫었습니다. 헤어지더라도 저를 배신하고 어머니와 나를 기만한 죗값은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살면서 고통을 겪게 할 수밖에요. 와이프 출퇴근 편하라고 사준 차에 블랙박스를 틀어보니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흥신소를 통해 얻은 증거와 제가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이혼 전에 상간남 소송이 먼저라고 하더군요. 민사라 시간이 오래 걸리니 먼저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상간남 소송을 하면 제가 아내의 불륜을 다 알고 있다는 걸 아내도 알게 되고 저에게 약점을 잡히게 되는 거고요. 아내는 제가 불륜을 모르는 줄 알고 한 달이 넘게 그전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새벽 귀가도 잦았고 주말에는 아예 아침에 일찍 나가 저녁에 들어왔고요. 물론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에게 아무렇지 않게 물었죠. 뭐 하느라 이 시간에 들어오는 거야? 미용실 퇴근하고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저녁 먹고 수다 떨었어. 그러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아내를 보면서 이혼 결심은 더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준비가 모두 끝났을 때 저는 아내 상간남의 집과 사업장으로 소장을 날려줬습니다. 그 이유는 구독자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상간남 집으로는 친절하게 불륜 정황 사진까지 보내줬으니 그 집 와이프는 난리가 났겠죠. 소장 보낸 날 아내도 제가 본인의 외도를 눈치챘다는 걸 알고 집에 늦게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아내의 태도를 보고 한 번 더 경악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나자 아내는 그나마 쓰고 있던 마지막 가면도 벗어던지고 뻔뻔하게 이러더군요. 어떻게 할 건데? 당신이 이혼하자면 해줄게. 서류 가져와. 이혼?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 이혼을 요구해도 내가 할 거야. 잘못은 네가 해놓고 먼저 이혼을 요구해? 내 방식대로 할 거니까 넌 가만히 기다려. 네가 한 짓이 뭔 짓인 줄은 아니? 넌 간통을 한 거야. 뭐가 그리 떳떳하게 이혼을 요구해? 그랬더니 뻔뻔한 얼굴로 이러는 겁니다. 간통죄 없어진 거 몰라?
그럼 다른 남자 만나는 나랑 계속 살기라도 하겠다는 거니? 이렇게 됐으니까 말하는 건데 솔직히 당신보다 그 사람이 더 좋아. 돈도 많고 내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준다고. 나 이혼하면 그 사람도 이혼하고 나랑 결혼한다고 했어. 너 뭐 단단히 착각하나 보다. 그런 사람은 절대 본처랑 이혼 안 해. 낙동강 오리알은 너야. 정신 차려라. 나 배신하고 우리 어머니 가슴에 못 박은 거 후회하게 될 거야. 아내와 다툰 후 며칠 후 상간남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합의해주면 뭐든 다 맞춰주겠다길래 제가 1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더러 도둑놈 심보라고 하더군요. 누가 누구더러 도둑놈이라 하는 건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고 싶은 거 꾹 참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남의 여자랑 놀아난 대기 도둑이지 내가 도둑놈이여? 가정 파탄 내고 사람 가슴에 피멍들게 한 거 1억 가지고도 모자라. 내 눈앞에 당장 1억 가지고 올 거 아니면 당장 돌아가. 나도 지금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다 이거요. 되게 원하는 게 이런 거요? 그쪽 와이프하고는 잠깐 한눈 판 것뿐인데 무슨 소송까지 하고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내가 합의금은 넉넉히 줄 테니 소송 취하해 줘요. 1억은 너무하네. 그쪽 가정 파탄 나는 건 내 알 바 아니니까 알아서 하슈. 돈 당장 가져올 거 아니면 소송으로 끝까지 해봅시다 어디. 한 대 패도 모자란 놈이었지만 주먹이 아깝다는 게 이런 건가 싶더군요. 어쩌면 둘 다 똑같이 하는 짓이 쓰레기 같은지 말입니다. 아내는 상간남만 믿고 있었나 본데 당연히 버림받았죠.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아내의 카드를 빼앗았고 돈줄을 말려버렸습니다.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월급으로 본인 카드값도 못 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돈줄 말리고 한 집에 살면서 이혼도 안 해주니 아내는 아마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자 아내가 못 참겠는지 이혼하자고 또 말을 꺼내더군요. 왜 이혼을 안 해주는 거야? 사람 말려 죽이려고 이러는 거지. 당신 참 치졸하다. 사람이 왜 이래? 그냥 갈라서 자. 내가 이혼서를 사인해 줄 테니까 대신 재산 분할해줘. 많이도 안 바래. 그냥 나 카드빚 갚고 자금 얻는 보증금 얻을 돈만 해줘. 그동안 산 정이 있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이혼하고 재산 분할 해달라는 아내의 철없는 말에 저는 코웃음을 치며 아내 눈앞에 이혼 소장을 내밀었습니다. 자, 네가 그렇게 원하는 이혼하자. 대신 협의는 없어. 너도 나한테 잘못한 게 있는데 죗값은 치러야지. 나한테 돈까지 받아서 편하게 살려고 했냐? 아내는 제가 내미는 소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보더니 부들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위자료 3천을 달래? 당신 미쳤어? 돈 받을 사람은 나야. 내가 싫다는 결혼 억지로 꼬셔서 한 것도 당신이잖아. 난 돈 없어.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나 좋다 그럴 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더니 뭐? 나한테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절대 못 줘. 돈이 없으면 장기라도 팔아서 주던가. 네가 그놈한테 받은 가방이랑 옷이랑 전부 팔던가 해. 아님 네 통장이라도 압류해야지 별 수 있겠냐? 결혼해서 네가 나한테 가져간 돈이 3천이 넘어. 그 돈 다 어디 갔냐? 더 청구하려다가 네 사정 봐서 양보한 거니까 고마운 줄이나 알아. 아내는 아마 제가 그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을 겁니다. 헤어지겠다고 마음먹으니 예전에 뭘 보고 저런 여자를 좋아했나 하고 아내라는 여자가 다시 보이더군요. 그때 마침 현관문을 열고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오시라고 미리 연락을 해뒀거든요. 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셔서 아내를 보자마자 말 한마디 없이 아내 쪽으로 오시더니 머리채를 움켜주셨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머리채를 잡힌 아내는 비명을 질렀고요. 아내는 어머니보다 키가 크지만 아마 힘으로는 절대 우리 어머니를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휘두르시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내가 너 같은 거 제대로 못 알아보고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칠 뻔했구나.
어디서 굴려먹은 년이 남자랑 붙어먹은 것도 모자라 감히 우리 집 재산까지 넘봐? 절대 안 되지. 너 오늘 내 손에 한번 혼 좀 나봐라. 다시는 그딴 식으로 못 살게 네 반반한 얼굴을 오늘 한번 쪼개줄까? 어머니, 이거 놓으시고 말하세요. 안 놓으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어머니가 왜 부부 사이에 끼어드시냐고요. 너 말 한번 잘했다. 경찰 불러. 나도 너 사기죄로 고소해버리려니까 당장 불러와. 어머니도 분풀이가 필요했으니 저는 잠자코 지켜보다가 어머니 기운이 빠질 때쯤 둘을 떼어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저랑 얘기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가셔도 돼요. 이제 속풀이 좀 하셨어요? 이놈아, 이걸로 속풀이가 되겠니? 전년 다시는 우리 집안에 발 못 들이게 해라. 알겠니? 어머니는 그러고 나서도 한참을 아내에게 화를 내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지쳤는지 나중에는 대들지도 않고 듣고만 있더군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한테 한다는 말이 당신 정말 나 빈손으로 쫓아낼 거야? 나 지금 카드비자 얼만데 이대로 나가면 갈 데도 없단 말이야. 결혼한 친구 집에 갈 수는 없잖아. 우리 엄마는 재혼해서 사시는데 거기 갈 수도 없고 내가 돈 문제 해결될 때까지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될까? 아까의 뻔뻔한 태도는 어디 가고 본인이 불리하다고 판단했는지 비굴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딱 3일 줄게 짐 싸서 나가.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다. 내가 재산 분할이고 뭐고 다 포기할게. 그냥 협의 이혼하면 안 될까? 아내는 저한테 줄 위자료 때문인지 협의 이혼하자며 딜을 하길래 가지고 있는 거 전부 팔아서 마련해. 나랑 어머니 속인 거 그 정도로 끝나는 거 고마운 줄 알아.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너랑 순순히 헤어질 생각 없다. 이거보다 위자료 더 청구하기 전에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아내는 끝까지 몸만 나가겠다고 저를 졸라댔고 저는 강경하게 소송 이혼 의사를 고수했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결국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소환 좋은 여자니 상간남에게 돈을 받아냈던지 했겠죠. 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해서 변호사 말대로 진행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 청구한 위자료보다는 적게 판결이 나왔지만 소송 과정은 아내를 괴롭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상간남 소식을 들어보니까 결국 제 말이 맞더군요. 그놈은 본처한테 빌고 빌었는지 이혼 안 당하고 산다고 하더군요. 남자가 뻔하죠. 여자랑 바람 피우는 놈이 사랑해서 했겠습니까? 결국 아내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셈입니다. 이제는 아내가 아니고 남이지만요. 어쨌든 저도 1년이 넘는 소송 끝에 상간남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저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간의 일상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었기에 그걸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그놈도 본초에게 평생 시달리며 살겠죠. 그렇게 이혼하고 나서 아직 저는 혼자입니다. 40이 얼마 안 남은 나이지만 결혼 생각은 전혀 없네요. 이제 코로나가 풀려 어머니와 제 사업도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 다행이고요. 신기하게 결혼하고 뭔가 꽉 막히듯 잘 안 풀리던 일들이 이혼하고 나서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분간은 사업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혼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되면 언제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여유롭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 겪은 제게 위로의 한 말씀 해주시고 앞으로 잘 될 거다 격려 부탁드리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자든 여자든 바람 피우는 사람들, 세상에 절대 비밀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전부 들킨다는 거 명심하세요. 도둑질 강도질만 나쁜 게 아니라 사람 배신하는 것도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 알아두시고 절대 바람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